세종시 사회서비스원 4월 정책 세미나이자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프로젝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정책연구부 정미나입니다. 저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에서는 세종시의 복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 개발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서 정책 세미나를 2020년 9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시 직장맘센터, 세종청년센터가 상호 협력하는 세종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 진단과 이슈 고찰을 주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인수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의 권다은 박사님, 고려대학교의 김근태 교수님, 가천대학교의 유재현 교수님 세 분의 지정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세종시의 이순열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종시청 감사합니다. 세종시청에서 임숙종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울러 세종시 복지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관장님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세종시 관계부서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김경민입니다. 어제까지도 날씨가 괜찮았는데 오늘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는데 아마도 우리 3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노고를 좀 쉬시라고 이렇게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촉촉하게 축복의 단비가 흠뻑 젖혀 있기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책 세미나는 저희가 작년에는 월별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월별로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시적절성이나 실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격월로 개최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갑자기 우리 세종시 의회의 이순열 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깜짝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분들 많이 참석하셨고요. 특히나 관심을 가지시고 세종시에서 여성가족과의 인구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또 지역사회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팀 등 여기서 관계 공무원으로 자리를 같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또 특히 세미나 주제를 맡아주신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인수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이분을 알아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지자체에서 저출산 정책을 많이 연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사님을 모시고 많은 통찰과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좀 바라고요. 또 지정 토론을 맡아주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권다은 박사님, 또 고려대 김근태 교수님, 또 가천대 유재현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좀 저출산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젊은 도시라고 많이 불려졌고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에서도 가장 높은 출산율을 지켜왔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세종시 출산율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속도가 많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에는 전국에서 세종시 출산 합계율이 1점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점대를 무너뜨리고 0.97이라는 그런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이슈는 정책적으로 노력도 하겠지만
범시민적으로 이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과 출산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디딤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나 할 거 없이 다양한 계층들로부터 걸림돌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제는 실증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청년센터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청년들의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비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와 출산에 있어서 양육 환경 조성이 얼마나 큰가, 또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하는 양립에 있어서 그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정책 추진에 기반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저희가 대행을 같이 하고 있는 세종 여성 프라자가 있습니다. 또 세종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종시 청년센터가 있어서 이번 세미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마련을 해서 세종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출생을 다시 보고 또 다 함께 해결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오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생을 좀 관련해서는 좀 새롭게 다시 보자 해서 저출생 다시 보기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서 동원한다는,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 함께 해결해보자, 그래서 다 함께 해결하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의 탁상 행론이 아닌 여성과 또 청년과 또 그런 임신과 출산과 육아의 직접적인 당사자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를 심층 있게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걸맞는 정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시작을 해서 5월과 6월에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 7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파트너들과 또 협력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좀 지원하고 또 제공기관 또 등 지역 문제에 조응하는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여성 프라자와 또 직장맘 지원센터, 청년센터에서는 각 기능, 고유 기능별로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세종시가 직면한 저출생 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맞이해서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책 세미나는 세종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서 저희 프로젝트 활동을 선언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업기관인 세종여성플라자의 홍만희 대표님, 그리고 청년센터의 홍영훈 센터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셔서 저희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잠시 나와주셔서 저희 프로젝트 선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저출생하면 다시 보기라고 외쳐주시고요. 다 함께라고 하면 해결하기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습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사회자가 저출생이라고 하면 다시 보기라고 외쳐주시고요. 다 함께라고 하면 해결하기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저출생 다 함께. 예, 좋습니다. 구호 외치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주먹을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출생 다 함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미나의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의 장인수 박사님께서 세종시 저출산 대응방향 모색 정책 수요 진단과 이슈 고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인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세종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소속 기관에서 지역 인구 분석과 이제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해서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어떤 과제를 수행한 내용들이나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이슈들을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시 저출산 대응 방향에 대한 어떤 모색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자체의 어떤 그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은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좀 상이하게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은 이제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지자체의 어떤 그 저출산 대응 정책이 그간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었냐고 이제 물어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조금 애매하다. 사실은 이 지자체의 어떤 자체적인 추진 능력도 그렇고요. 또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그 지원이나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굉장히 큰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 측면의 어떤 저출산 대응 정책은 그 지역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러한 역할이 보다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고민하고 구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정책 환경 추진 여건 진단이라든가 또는 뭐 정책 수요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고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종시의 어떤 그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수요나 이제 자원의 특성을 조금 고찰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출산 대응 그 수요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인구 변동 특성이 될 것입니다. 그 인구 변동이 이제 그간에 어떻게 이제 누적되어서 종단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세종시만의 어떤 특성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전 국가적인 흐름과는 크게 다르지 않죠. 뭐 합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 연령별 출산율도 뭐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의 그 평균 출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35세 이후의 출산율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유지 혹은 뭐 증가 약간 미미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은 이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균 출산 연령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출생아 수도 이제 증가하고 있지만 2019년 이후에 이제 등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 근데 이제 출생아 수의 최근의 하락은 그 모의 연령, 그러니까 25에서 29세와 그 다음에 30에서 34세 연령의 출생아 수의 하락이 가장 크게 기인하는데 뭐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연령층에서의 그 출생아 수가 가장 많으니까요. 예, 보시면 이제 이런 그래프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 연령대별 인구 규모는 어떤 인구의 자연적 변화나 또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과적 특성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별로 이제 보면 공통적으로 25에서 29세나 뭐 35에서 39세 연령은 조금 증가 이후에 최근 감소하고 있고요. 40대 이후의 그 연령층의 인구 규모가 조금 최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이후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요와 이제 자원 분석의 목적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어떻게 이후에 다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책을 수립하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그 진단을 하고 이 환경들을 진단하고 수요를 진단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종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자원들은 무엇인가, 정책 추진 여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정부의 어떤 그 획일화된 정책이 사실은 이제 공통사업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공통사업은 사실은 지역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가피한 어떤 그런 사업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체적인 추진 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어떤 그런 인구 변동 특성을 조금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기 이전에 한 2년 전에 이제 그 광역지자체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해서 이제 그 연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광역지자체별로 이제 그 저출산 관련 어떤 그 정책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공무원분들을 조금 심층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다시 말씀을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는 어떤 그 정책의 잠재적인 수요자와 또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은 정책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지만 향후에 이제 정책 방향을 좀 가늠하는 어떤 그런 잠재적인 수요 특성과도 맞물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세종시의 연령별 출산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령대 출산율이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특히 이제 35세, 39세 출산율은 전국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를 했다.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연령대별 순이동 특성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인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합계 출산율을 이제 산출하는 어떤 그 근거와도 좀 맞물려 있어서 어떤 그 20대 어떤 순이동 인구, 이 연령층에서의 순이동 인구 규모는 이제 그 출산율 변화하고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그 20대 순이동 인구 규모가 이제 30, 40대 그 인구 규모, 그러니까 순이동 인구 규모보다 좀 작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0대는 사실 세종시를 이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층과 이제 뭔가 관련된 어떤 그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사실은 그 관측 기간을 한 10년 정도 봤는데, 이 관측 기간 내내 사실 이 모든 연령층의 유입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0보다는 다 큽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2023년도에 일부 연령층에서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로 순유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이죠, 사실. 자원 특성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는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사실 5년 전부터 그 균형발전 지표를 매년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시도위원회가 이제 각 그 지표를 각 영역별로 좀 나누어 가지고요, 그 지표를 매년 생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집계를 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표들의 세종과 이제 전국 평균을 조금 최근 3년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외에 나머지 지표들은 사실 전국 평균보다 이제 세종시가 좀 높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문화여가 시설이든가 뭐 교통이나 산업 부분의 어떤 그 양적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특성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보육이나 교육 기관 수라든가 뭐 인프라 수라든가 이 접근성 측면에서의 논의는 조금 전국 평균보다 일부 낮은 특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런 결과로부터의 함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 사업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하시고 또 추진하시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뭐 경험적으로 체득한 바에 따르면 뭔가 이제 사실 그간의 어떤 정책을 계속 답습하거나 또는 계속 유지하는 그런 계속 사업으로서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그 정책 수요가 굉장히 크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수요를 좀 심도 있게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다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러면은 이 다자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첫째 아이도 안 낳는 상황에서 이 다자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다자녀 출산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을 일정 규모를 이제 책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보니까
수혜자 수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 미집행 양상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정책 수혜 대상의 어떤 그 특성을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그 매칭 사업의 어떤 그 추진은 굉장히 불가피하지만 이 매칭 사업이 너무나 확률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매칭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붙여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기회비용이 조금 사라지는, 예, 비효병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논의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는 특히 이제 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맞는데 이제 그 하위에 그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기초의 수준에 좀 가까운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관내 지역과 이제 관외 지역 간의 어떤 그 불평등 양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뭐 정주 여건이 사실 관외와 관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어떤 그 전 국가적인 최소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셔널 미니멈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생각하면 인프라의 어떤 편중 현상도 좀 완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주요 모니터링 주요 결과인데요. 간략하게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 17개 이제 그 광역지자체별로 이제 그 정책 범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범주별로 이제 사업 수하고 사업 예산 규모를 조금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세종은 사실 이제 다른 광역지자체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사업 수나 예산은 좀 작은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가족이 사실은 이제 청년 범주가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예산의 가족 범주의 어떤 그 사업 수나 예산이 좀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중요하게 조금 고려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자체 사업 중에서 이제 청년 지원 관련된 어떤 사업 수나 예산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최근 5년 동안 그 지자체 시행 계획에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취합을 해봤는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시에 국한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세종시의 역점 사업의 어떤 선정 과정이라든가 어떤 그 추진 경과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역점 사업이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예산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규모가 작은 이유가 어떤지, 그러니까 그 어떤 역점 시책을 선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뭐 이런 논의들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행계획 전반적으로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관할하는 부분은 아니시지만 광역과 기초 간의 어떤 매칭 여부라든가 또는 기초는 사실 세종시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과 광역과의 매칭 여부라든가 또는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프레임이 중구난방이어서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형식과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어떤 세부 과제별로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들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세종시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다르지 않게 그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매칭 사업은 이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인데요. 보시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매칭 사업이 큰 그런 어떤 특성은 불가피하지만 이 공통 사업과 이제 매칭을 하는 일정 예산 비율을 이제 고려를 하면 예산 규모,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좀 작은,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지자체의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매칭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점은 있다. 세종시도 모르겠습니다. 세종시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사업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어떤 공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그 지역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관외와 관내의 어떤 정책 추진 여건 격차로 인해서 이제 균등하게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사실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정책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나 이 법적인 근거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조례 제정 시기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좀 그러냐면은 이 전 국가적으로의 어떤 저출산 양상도 굉장히 한 20년 정도 나타났죠. 200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벌써 이제 20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 저출산을 이제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좀 보면 훨씬 더 이전에 이제 나타난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저출산 대응이라든가 또는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 시기를 보면 훨씬 그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추진이 상당히 적기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책 담당자들 대상으로 심층 설명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보면 이제 그 매칭 사업 때문에 이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뭔가 그 매칭 비율을 조금 조정해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매칭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그 어떤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칭 사업은 굉장히 불가피하지만 매칭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자체적으로 정책 추진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저출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사회 정책을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범주가 다 들어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서가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 이 취업 업무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업무 과다의 어떤 애로사항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과연 이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된 어떤 그 저출산 대응 정책의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굉장히 애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평가나 모니터링을 이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인데요.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 이 평가나 모니터링을 하기가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여건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또는 툴이 없는 그런 한계점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모든 사회정책 분야가 다 포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방대한 범위의 그 저출산 대응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크게 노정되고 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앙정부에서 뭔가 그 틀을 내려주는 것도 어렵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중앙정부나 이제 기초와의 어떤 협력 체계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만족보단 불만족이라는 그런 응답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 최일선에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담당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측면이 조금 미흡하다. 여의치가 않은 부분도 많고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뭐 그런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고요. 뭐 지방세 관련해서 뭐 국비와 지방비의 어떤 지방세의 어떤 그 분담 비율이라든가 뭐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사례 고찰과 함의인데요. 사실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저출산 대응 정책의 어떤 평가나 모니터링 관련해서 좀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실 광주광역시의 어떤 그 출생아 수 변화의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세종시의 그 합계 출산율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 출생아 수 출산 관련 집계 지표와도 무관하지 않아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그 광주광역시가 이제 그 출생아 수가 굉장히 크게 급증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 전 국가적으로 이제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크게 증가를 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특성입니다. 뭐 최근에는 또 충북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게 특이하다 해서 한번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정책 경과를 봤더니 2021년도부터 이제 뭔가 그 육아수당을 좀 신설을 했다 이런 어떤 정책 개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그 시기에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게 맞나라고 이제 한번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알 수 없다가 사실은 거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그 인구 정책이 그 지역의 인구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 정책 수혜자들의 특성과 정책 수혜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지역에 얼마나 있었고 또 얼마나 있다 갔고 뭐 여러 가지 그 인구 이동 특성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의치 않다. 그래서 어떤 그 논거라고 해야 될까요? 보니까 광주광역시의 어떤 그 전입하는 그 이동자 수를 봤더니 그 인접 지역인 전남 지역으로부터 오는 그 이동자 수가 굉장히 그 이전에 급증을 했다. 그랬더니 전남의 어떤 그 정주 여건보다는 광주가 조금 좋아서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해당 연령대의 그 인구 순 유입이 크게 나타난 게 큰 어떤 논거로서 작용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밖에 이제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의 어떤 그 출산율의 증가, 최근에는 감소를 했지만 그간의 어떤 출산율의 증가라든가 또는 이후의 감소의 특성 같은 경우는 인접 지역의 어떤 인구 변동과 굉장히 크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의 어떤 이런 인구 변동 특성은 사실 이 정책 수혜자들의 특성을 조금 집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업무도 많은데 이걸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지역의 특성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집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 개선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세종시가 뭔가 독단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완전히 자체적으로 뭐 중앙정부의 어떤 개입 없이 완전히 그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출산과 관련된 어떤 정주 여건 개선이 굉장히 불가피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정주 여건 개선의 어떤 그 중요성을 조금 사례 분석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 세 개의 그림이 이제 충북의 혁신도시 진천군의 사례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대구 달성군의 사례입니다. 이제 보시면 그 점선이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상의 이제 진천군을 좀 만들어 본 거고요. 그 실선이 이제 진짜 진천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출생아 수와 이제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을 이제 세 개를 봤는데 혁신도시 정책 추진 이후에 보시면은 그 출생아 수만 살짝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가상의 진천은 계속 감소라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약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이내 감소를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합계 출산율이나 조출생률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가상의 진천군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달성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같이 민관이 좀 협력을 해서요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진짜 달성군하고 가상의 달성군하고의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죠. 이후에 사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분명히 그 진천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진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주 여건 개선이 좀 안 되는 그런 혁신도시 사례로서도 좀 유명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 여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정책 수요하고도 굉장히 부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인구 개념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생활인구라는 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오시는 분들까지 뭐 체류든 뭐 관광이든 휴양이든 여러 가지 목적을 견지해서 오시는 분들까지 다 한번 고려해보자. 특히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의 어떤 그 지역 활력의 어떤 정책 수단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생활인구 개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인구라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의 그 인구 감소 지역이나 낙후 지역의 어떤 그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개념이니까 정주 여건이 보장이 돼서 그 지역으로 이제 완전히 상주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 이제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생활인구의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지역에 계속 살 의향이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면 그렇진 않다. 왜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더 좋으니까. 그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는 어떤 그 정주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주 여건은 특히 인프라의 어떤 양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양적인 증가만을 고려하면 지역별 편중 현상은 전혀 이제 고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측면에서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보시면 그 응급 의료시설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은 지금 최근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평균보다도 크게 증가했는데 이게 세종 충남대 병원의 그 서비스가 이제 개시가 되면서 이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병원의 서비스 권역 내 인구 비율은 정규 평균보다도 크게 낮죠. 보면은 0.8%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산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세종시가 이제 최근에 그 경험하고 있는 그 저출산 특성의 원인으로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 어떤 고등교육기관의 어떤 부재가 아닐까 싶은데 아시겠지만 이게 말씀들을 좀 들어보면 이제는 뭐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관 외로 이제 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대학교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인접 지역인 뭐 유성구만 해도 이제 고등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젊은 층의 순유출 특성이 이와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남부 같은 경우는 관내는 그렇고요. 북부는 이제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높지 않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볼 어떤 쟁점이나 이슈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자료집에는 없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 과정이나 이제 그 분야라든가 성과평가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그래서 현재 그 세종시의 저출산 정책, 그러니까 사업 수립 과정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정책의 잠재적인 수요자 대상자의 특성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효과성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의치 않은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조사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정교하게 분석을 하는데 이 정교하게 분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적 선호가 나타나게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게 아니라 교차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수요자의 특성을 암시적으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명시적인 선호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 수요를 판단함에 있어서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 자료에는 담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이제 다른 지자체 강원도에서 사실 육아기본 수당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 육아기본 수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수혜자들한테 그 행정 설문조사를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수당이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됐냐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묻는데 그런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 이제 응답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근데 사실
암시적인 선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정교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걸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세종시청이나 의회에 이제 그 정책 수립 과정에 조금 긴밀하게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 정책 범주가 좀 어떠하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사실 대부분은 사실 그 중앙정부의 그 시행계획의 어떤 틀을 준용할 수밖에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시간이나 현금이나 서비스 지원 요 정도의 어떤 그 범주를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은 사실 대부분이 현금성 지원이지만 자체 사업 중에서 시간이나 또는 시간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어떤 그런 뭐 유연 근무제라든가 또는 뭐 근로시간 유연화 뭐 이런 어떤 정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지원 사업은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는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의 어떤 잠재적인 수혜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체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이 특성을 어떻게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성과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어떤 시행계획 평가를 시행계획 성과 평가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이제 시행계획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각 사업별로의 어떤 추진 경과라든가 또는 뭐 성과 목표나 성과 지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사실은 그 아웃풋 중심의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수혜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각 사업의 어떤 그 아웃컴까지는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아웃컴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의 수혜자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보는 그런 지표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성과 지표만 좀 개선하는 그런 작업만 거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그 세종시의 그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행계획 기준으로 이제 저출산 대응 관련 역점 시책을 한번 봤는데 그 시행계획에 4가지 이제 역점 시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출산이 2개가 있는 것 같고 고령사회가 2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정착 활성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사실 이제 저출산 뭐 인구 변화 대응에 가깝지만 이제 저출산 범주로 좀 고려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그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예상 규모가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세종시의 그 저출산 분야 그 자체 사업 예산이 한 591억 정도 됐는데 보니까 1%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역점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약간 또 이견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측면들은 조금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역점 사업의 수혜자들의 특성은 어떻고 규모는 어떤지 그러니까 역점 사업을 이제 딱 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그 객관적인 결과도 조금 같이 추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 어떤 구체적인 이제 사업 방향하고도 좀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발표 자료를 미리 이제 그 인쇄 자료를 만드셔야 된다고 해서 발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보니까 그 사업 발굴에 대한 뭐 프로젝트 발굴 이런 말씀을 좀 하셔서 그래서 급하게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만의 어떤 그 이슈들을 조금 고찰을 해보고 이것을 얼마나 자체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굉장히 청년 관련된 그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청년 주거도 그렇고요. 청년 뭐 일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련 청년의 어떤 정주 여건을 굉장히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이 많았는데 저출산 대응이라고 하면 이 청년보다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보다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청년도 사실은 이들의 어떤 그 결혼부터의 어떤 그 생애 주기를 고려했을 때 결혼부터의 어떤 그런 결혼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선제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저출산에 국한돼서 살펴보면 오히려 그 정책 수혜자의 특성은 사실 그 신혼부부가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니까 그 2023년도 시행계획을 보니까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더라고요. 그 자체적으로 하고 계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 지원을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그 영유아 지원 중심의 어떤 사업이 조금 더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약간 이제 성년 이전까지의 어떤 그 성년 이전 자녀까지 쭉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제 청년을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까? 청년을 어떤 범주로 어떻게 이제 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실 오히려 청년 정책의 범주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친출산 환경 조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미 이제 그 고려를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시겠지만 돌봄의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라는 거는 뭐 너무 많이 익히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진부하실 수도 있는데 정작 이제 그 정책 사업들을 좀 면면히 보면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고요. 공무원이나 뭐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일을 하시다가 긴급하게 또 돌봄 서비스를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근데 과연 이 긴급 돌봄 서비스가 지금 현재 수급 현황은 어떤지 정말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그 적기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어떤 고민들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일가정 양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가정 양립이 되려면 사실 근로시간이 크게 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거의 뭐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 유연근무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 사업도 있더라고요. 세종시에서. 근데 보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근로 문화를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인지, 근로 시간을 어떻게 유연화할 것인지, 또 이제 장시간의 어떤 근로 문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같이 좀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병행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이 OECD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높고요. 최근에 한 연간 1900시간 정도 됐는데 1900시간이 2022년도 기준입니다. 가장 최신 수치가 그런데요. 그 이전 연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9시간 정도 줄었는데 여전히 이제 장시간 근로 시간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세종시의 그 유연근무제가 이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보면은요, 기업 규모나 또는 그 종사당 지위별로의 어떤 그런 차이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적지 않이 있는데 이들의 그 유연근무나 근로 환경은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과제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육아휴직 통계를 내도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통계청하고 같이 이제 매년 이제 육아휴직 통계를 내는데 정작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뭐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아빠 육아휴직자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증가하는 그 증가의 어떤 그 양상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은 사실 이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대기업의 정규직 이런 분들은 사실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근데 중소기업이나 또는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크게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육아휴직 통계에서도 종사당 지위별 어떤 특성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사당 지위별로 또는 기업 규모별로의 어떤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을 한번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 사업의 향후 정책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세종시만의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중앙정부가 같이 이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간의 어떤 그 세종시의 저출산 정책은 사실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육이나 이제 출산 지원 관련 그런 프로그램의 특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단편화된 어떤 프로그램 사업, 뭐 이거는 뭐 불가피한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특성을 같이 이제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의 어떤 그 부분균형과 일반균형 개념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부분적인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어떤 그 부문이라든가 특정 시장의 어떤 그 균형만을 분석하는 그런 논의인데요. 사실 이 부분균형의 굉장히 큰 한계는 뭐냐면은 여기 적어드렸다시피 다른 시장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 일정하다 가정하에 이 특정 시장의 어떤 균형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현실은 전혀 부분균형하고는 맞지 않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부문이나 시장이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지속 변화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간의 어떤 정책은 이 부분균형의 특성을 크게 띄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접근 자체가 그러지 않았나. 사실 뭐 저출산 대응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모두 뭐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하는 사람만 하고 정책 수혜자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부분균형의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 다른 부분 간의 어떤 상호 연관성도 고려하고 모든 어떤 그 정책 추진 주체가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뭐 민간 기업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고려는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담인데요. 노키즈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조용한 어떤 그런 특성을 떼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화들이 오히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정책 방향을 조금 뭔가 좀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찾아보니까 뭐 패밀리존이라는 어떤 그런 논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해외에선 이미 굉장히 크게 사례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 세종시에서 선제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간의 어떤 정책들은 재출산을 그냥 부분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정책에 불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출산을 뭐 극복하는 그런 해소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좀 넌센스에 불과한 그런 정책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한번 개관을 해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4개의 그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미시적인 어떤 단계부터 시작해서 거시적인 그런 단계까지 좀 아우르고 있는 그런 정책 추진 체계로 좀 이해가 됩니다. 보면 추진 체계도 있고 전략도 있고 목표도 있고 비전도 있죠. 근데 이제 좀 면면히 보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논의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어떤 거시사회 구조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접근에 대한 논의는 좀 전무하지 않나. 3번, 4번은 그런 어떤 거시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거시사회 구조적인 측면 접근은 과연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뭔가 이런 거죠. 사실 어떤 우리 사회가 띠고 있는 어떤 그런 격차 사회의 특성,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격차,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임금, 또 뭐 여러 가지 그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된 이런 논의들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균형 관점에서 조금 관점을 견지해서 이제 부분 균형 성과를 좀 달성하는 그런 성과 목표를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의 인구 동태는 그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통계청이나 또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집계적인 특성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좀 없다고 하셔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정책을 추진했으면은 그 정책 추진과 관련된 그런 정책 수혜자들의 특성과 관련된 어떤 집계적인 특성도 같이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제 그 이 지방 지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집계적인 특성을 좀 집계하고 또 공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책 수혜자들의 특성은 아니죠. 그리고 정책 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그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과연 그 세종시의 그 저출산 양상과 관련된 그런 인구 변동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이 수혜를 하고 또 어떤 특성들이 있고 이분들은 어디서 와서 얼마나 있다 가셨는지 또 어디서 오셔서 뭐 얼마나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모르는데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어불성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 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과제를 통해서 좀 점검하고 집계해서 계속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요. 10분 시간을 지켜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권다은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토론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초대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23년에 제가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과제로 세종시 출산율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다른 연구 과제로 중소기업 위주로 지금 연구하는 게 있어서 이거에서도 세종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이 연구 과제 관련돼서 네, 지금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최종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오늘 혹시 슬라이드가 허락이 된다면 좀 그 일부를 조금이라도 공유를 드릴까 해서 PPT를 준비는 했는데, 구조상 보여드릴 수는 없다고 해서 아쉽지만 제가 그냥 말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수 박사님의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 세종시의 정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책을 너무 잘 분석해 주시고 토론해야 될 이슈들을 잘 던져주셔서 공감한 부분도 많고요. 또, 언급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저도 똑같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일단 세종시의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출산율을 이해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세종시의 출산율은 두 가지로 그 특성을 저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모두 아시다시피 2015년 이후로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동안 출산율이 높았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세종시의 출산율마저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고 언론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공무원이 많으니까, 신규 주택이 많으니까, 신도시니까, 소득이 높으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출산율이 실제로 그런 건지, 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높았던 건지,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 출산 지원 정책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프레임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종시 출산율이 그동안 높았던 그 실제가 무엇인지 인구학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저희의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의 특성을 보면 이주민으로 대다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혼부부 비율이 높습니다. 전국 신혼부부 비율을 보면 전국에서 27.6%가 이제 저희 세종시에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5번째로 신혼부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학계에서도 이주민에게서는 템포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하면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주한 이후에 출산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도 하고, 또는 세종시의 어떤 인프라나 시스템을 보고 출산 의향이 높은 사람이 또 이쪽으로 이주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이제 합계 출산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 기반 조정 합계 출산율, 남성 기준 합계 출산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세종시의 출산율이 신혼부부, 그동안 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혼부부가 많이 유입되어서 일부 높아진 효과도 분명 존재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그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버블 효과처럼 그동안, 과다하게 잡혔던 출산율이 이제는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세종시의 출산율이 그 효과를 빼고도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세종시가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세종시는 저희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이제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이주민 대체로 보면 소득이나 학력이나 교육 수준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 상대적으로 중산층인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통계로 다 이제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이주민의 특성을 저희가 고려해 봤을 때 세종시의 정책이 세종시만의 특화된 저출산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아까 이제 장인수 박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현금 정책과 시간 정책, 서비스 정책 이렇게 구분했을 때 사실 현금 정책이 투입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그 시간 지원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세종시는 현금 지원보다는 서비스나 인프라 지원 쪽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저희가 세종시의 인프라를 분석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인프라를 일단 보육 6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육, 교육, 그리고 문화, 자연환경, 교통, 보건의료 분야로 나누어서 5A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단순한 양적 공급 상태만이 아니라 접근성과 세부적인 공급량, 가격 적정성, 그리고 질 이런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제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종시의 인프라는 우수한 편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은 했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면 설명할 것은 많지만 이런 인프라 때문에 일단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청년들이 유입될 의향이 높았다면 이제 여기에서 세종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차례이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유입된 인구들이 여기에서 더 정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유아기의 이 인프라를 누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자랐으니까 떠나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머물게 하려면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육아 정책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시간 지원 차원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 박사님께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이제 연구를 진행하셨다면 저희 연구에서는 정책 수혜의 대상자가 되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많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통계 자료가 온라인 통계 패널 자료로는 세종시 샘플이 너무 적어서 현재 세종시만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자료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세종시 기혼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795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FGI를 개최해서 기혼 여성들 심층 면접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방문해서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덧붙여서 제안을 드린 게 제가 토론문으로 자료집에 드린 그 5가지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남성 육아휴직 확대인데요. 일단 세종시가 정책의 테스트 베드로서 뭔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신다면 이건 세종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22년 통계청의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22년도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사용자 20만 명 중에서 여성은 73%고 남성이 27%입니다.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여전히 여성이 사용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데요. 사실 출산과 육아가 여성 노동자의 일이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육아휴직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모성보호제도가 더 확산되는 것은 사실 여성 고용에 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오히려 여성 고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일들은 여성의 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일이다. 육아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된다. 이건 전체 노동자의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려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기업들별로 남성 육아휴직 목표율을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업 2023년부터는 직원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는 직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그리고 25년부터는 직원 100명 이상 기업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사례처럼 세종시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업들이 각자의 목표율을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데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교육인데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다시피 영유아 관련 인프라와 보육돌봄 시스템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세종이. 하지만 이제 초등과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점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 대면 면접, FGI 모든 문항에서 다 공통적으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어릴수록 여기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나 이제 학령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게 나타나면서 이제 인구 유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이게 어디에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일자리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걸리면 어디든 이사를 가고요. 그리고 내 일자리가 걸리면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세종시에서 인구 유출을 막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데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한 10분이 벌써 넘었나요? 시간 체크를 제가 놓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짧게 시간 관계상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쪽에 썼는데, 공교육 강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도, 세종시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너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이 여성들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인구 유출을 막지 못합니다.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일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지 않게 해달라. 아이 키우다 보면 사실 5년, 6년, 1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일의 끈을 조금이라도 잡고 있을 수 있게 하루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내 전공을 살려서 그래서
나는 10년이 지났을 때 난 주당 주 10시간씩이라도 계속해서 나는 뭔가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잡을 많이 늘려달라. 그런 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려면 민간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여기 산업단체에 이주해온 민간 기업을 방문해서 중소기업 대표님과 면담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전에서 세종으로 일부러 이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 공급 주택 특공 혜택을 약속을 받고 이전을 결정해서 이제 몇 년간 크게 투자를 해서 이전을 하셨는데 결국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 특공 이제 문제로 인해서 그게 무산이 되고 이전은 했는데 직원들이 다 퇴사율이 너무 높아서 그분이 굉장히 마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세세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하는 게 정말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외국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인데 현재 유치원은 22년도부터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보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요즘 시대에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여러 국제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들도 여기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이제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아지면서 3자녀 이상 자녀들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나는 안 그래도 국가에서 맨날 사람들이 애국자라는 말만 듣지 받는 거 아무것도 없다. 사실 다자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자녀 3 이상 다자녀, 4 이상 다자녀에게 정말 파격적으로 사교육비 지원 해도 예산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나 정책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3자녀 이상 자녀들에게 정말 파격적인 지원을 해달라. 이것은 제가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서울 다른 곳에서 FGI 할 때마다 늘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다자녀 엄마들이 자기는 받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종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시가 우리가 신도시라는 행복도시라는 이미지는 너무 강하지만 사실은 도농복합 도시라서 이제 읍면 지역도 같이 포함해 주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근태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근태입니다. 일단은 장인수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인구 관련된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슷한 주제로 저도 이제, 한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세종시가 왜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러프하게나마 좀 분석을 해보니까 2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고요. 2번째는, 새로 이제 세종에 오셔서 살아보니까 좋은 거죠. 살만하네. 그래서 하나를 더 낳으시는 거죠. 이렇게 2가지 요인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출생률을 높였다, 이것을 이제 말하기가 어렵, 거죠. 이제 아까 장인수 박사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2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세종시라는 것이 신도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젊은 인구들이 점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이 인프라가 점점 낡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종시가 지금부터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건물과 인프라는 낡아질 테니 다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때 발표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장인수 박사님뿐만 아니라 권 박사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무튼 러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2분 박사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민간 부분의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관이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롯데그룹에서 10년 전부터 남성 직원들 그 육아휴직을 위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롯데그룹의 남성 출산율이 1.8인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뭐 얼마 전에 모 기업이 이제 뭐 아이 한 명당 1억씩 주고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단발성으로 현금성 지원보다는 롯데그룹처럼 이렇게 뭔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민간 부분의 참여를 좀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포지티브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에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뭐 다른 일로 그러니까 그 여성 고용을 촉진하라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기업에게 촉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명단을 공표합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명단을 공표해도 안 해요. 근데 최후의 수단으로 노동 감독을 나가겠다 하면 그때부터 막 여성 직원들 막 채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 저출산이 그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낮습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좀 포지티브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강제성을 띈 그런 정책도 좀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좀 너무 급진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종시가 좀 선제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이런 방식도 좀 도용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전에 장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는 그 정책 발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데 저출산 문제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또는 서울특별시가 뭘 하고 있는지 경기도가 뭘 하고 있는지 쭉 보다가 이건 괜찮겠네 하면 이제 우리도 도입하는 방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그런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연구 역량 그리고 인력 이런 것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왜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하지 못하는 건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의 순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박사님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그 주거 관련된 부분이 좀 없으신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저출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식 전에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자리하고 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나 세종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초기에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대전, 충남, 청주 이 등지에서 온 젊은 30, 40대 인구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집가가 세종시의 집가가 올라가면서 못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광주광역시 예도 들어주셨는데 혹시 광주광역시의 그 시기쯤에 좀 뭔가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급격하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광주광역시에서도 보셨고 세종시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 그리고 주거 아까 전 부분 뭐 균형 뭐 전체 균형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다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부분 이렇게 다른 시점에서 다르게 대응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일정 시점에서는 원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이제 부족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 밸런스를 맞춰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공통적으로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자체별로 그 디테일한 좀 인구 DB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 발표를 위해서 분석을 위해서 보니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시군구 단위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단위는 읍명동 단위에서의 디테일한 인구 자료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 세종시청 그 홈페이지에 따로 그 읍면동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의 출생아 수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출생률까지는 구할 수 있었는데 합계 출산율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령별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개별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동 단위라든지 아니면 연령 단위라든지 이렇게 좀 애그리게이트 된 레벨에서는 이게 뭐 제 생각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지금 시민들에게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누군가 세종시 인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것이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간에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제공할 수 있어야 보다 좀 발전적인 정책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재현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째 세종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가 가천되다 보니까 왜 세종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토론한지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세종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장인수 박사님이 워낙 정밀한 내용들을 이제 분석된 결과들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앞으로 세종시에서 어떤 정책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발굴하거나 논의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세종시에 살고 있기도 하는데 학교가 이제 가천대라서 성남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인천에도 같이 캠퍼스가 있어서요. 이제 인천에서의 인구정책위원회, 그리고 성남시 인구정책, 저출산정책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강동구 인구정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저출산 정책이 세종시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다시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출산 현상의 이제 원인인 이제 수도권 집중화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종시 행복도시죠.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 빼오는 거에 대해서 욕먹습니다. 서울에서 인구 빼간다고. 하지만 세종은 합법적으로 인구를 빼가라라고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종시에서는 인구를 유입해오는 것이 너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를 잘 알고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워낙 이제 저도 이제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직업적인 안정성이나 워라밸 그리고 보육과 유아교육 너무 잘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종시를 지금 떠나지 않는 게 주거 환경도 좋고요.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동안 세종시가 높은 합계 출산율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이제 교수님들과 그리고 이제 연구원분들이 계시는데 세종시에는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공 싱크탱크 전문가분들이 세종 시민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에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세종이라는 하나의 지자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중앙으로도 확대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세종시 공무원분들도 같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세종시 공무원분들께 이제 요청하니까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아내도 세종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고생하고 계시고 또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종시의 저출생 현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토론문에서는 이제 그림에 분석을 해서 좀 담았는데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연도별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쭉 봤을 때 2015년, 16년에서 2010년대 후반까지는 전국 지자체에서 감소율이 제일 낮았어요. 근데 그게 2020년 이후에 지금은 최근 2년 동안에는 합계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은 세종시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로 이야기가 됐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최근 1, 2년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그게 가장 악화되고 있는 도시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에서는 사실 인구 유입이 안 됐죠. 지난 그러니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완성될 때쯤 돼서는 이제 인구 유입이 많았다가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5생활권, 6생활권 인구 유입이 없어서 아마 그래도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제 6생활권에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아마 잠깐 다시 반짝할 겁니다. 근데 6생활권 다시 활성화되고 나서 5생활권 조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때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럼 세종시의 저출생 정책의 대응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좀 제가 참고로 갖고 온 게 이제 화성시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세종시를 비교했을 때 이제 토론문의 그림 3을 보시면 세종시는 최근 들어서 합계 출산율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출생아 수도 줄어듭니다. 근데 화성시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사람들이 대거 입주한 거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게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산업단지 그래서 사람들이 입주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시에서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세종시에서 인구 유입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그래야만 하는 도시고요. 그거를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2024년에 이제 인천시에서는 인구 정책 이제 시행 계획으로 칠 때 이제 추진 전략과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오늘 발표해 주신 장인수 박사님이 사실 다 틀을 잡아 주신 건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세종시와 비교했을 때 세종시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토론문에서 29페이지에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노동시장 구축, 그리고 안정된 주거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방안, 그리고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그리고 모두 평등한 교육 환경.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은 그래도 세종시에서 일부는 담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 드렸었던 노동시장, 주거 인프라, 그리고 청년의 희망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은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시행 계획에 없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들이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일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같이 좀 동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까지 제가 다 소개를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들어온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난 2년, 3년 동안 대전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대전에는 오히려 2023년 건 제가 다시 보긴 해야 되는데 2022년에 유일하게 17개 시도 중에서 합계 출산율인가 출생아 수가 다시 는 게 대전이었습니다. 세종에서 다시 갔거든요. 근데 이게 대전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충남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수도권으로도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인구를 잘 잡아놓는 것도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약간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정책 사안으로 얘기 드리면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는 출산 장려금과 그리고 주택안정지원금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근데 주택안정지원금은 금액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그걸 지원받도록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유출되지 않고 정주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세밀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둘째를 낳고 세종시에서 출산장려금 감사하게 받았지만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세종시에서 결혼하신 분, 결혼식장 가신 분 계신가요?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 저쪽에 대평리인가? 대평동인가요? 그쪽에 예식장 하나 있는 거 빼고 예식장 없죠. 세종시 지금 인구 40만인데 결혼식 어디 가서 합니까? 다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웨딩홀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세종시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보면 만날 사람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다 직업이 비슷해요. 다 공무원 아니면 연구직 등등 아니면 자영업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다 아름아름 사귀다 헤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해서 만날 사람들 참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해서 미혼 남녀 매칭 해가지고 이제 커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행사하면 욕 엄청 먹는 행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남시에서 99쌍 매칭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이런 것들 그동안 조금씩 해오셨던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해오시거나 아니면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종시에서 돈을 좀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 중에는 이제 5생활권, 6생활권이나 아니면 조치원 이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돌봄 클러스터 만드는 거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LH로부터 지원 받아가지고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지구 거기도 이제 신도시죠. 거기에 이제 부지에 이제 아이돌봄 클러스터 이제 시범 사업을 했는데요. 이거 이제 LH로부터 지원 받아서 하면 비용 많이 안 들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바로 확충이 안 될 만한 5생활권과 6생활권에선 되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이제 시간제 긴급돌봄 아이돌봄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도 뭐 모든 지역에서 하는 거긴 한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신청했는데 매칭 너무 안 됩니다. 저도 매칭 안 돼서 늘 실패해가지고 이용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전달 체계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들을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약으로 내보냈나? 정당에서 내보냈나?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고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동수당이 지급이 됐고 모두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동수당을 어디에 쓰냐 보면 10만 원씩 받아도 한 5, 6만 원 이상은 사교육비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한 3만 원은 보험 듭니다.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근데 그 비용이 꽤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마 그동안 이제 시 차원에서 단체 어린이보험을 예전에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동수당이라든지 가정양육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중복지원이라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에서 최근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을 평균적으로 한 5만 원 듭니다. 아이 한 명일 때. 2명일 때 한 8만 원 들고요. 근데 그 비용이 꽤 크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다시 어린이집 단체 보험 이제 시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위원회에서 제4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하는 수정판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양 정당에서 총상 공약으로 발표된 좋은 공약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앞서가지도 너무 뒤서지도 않고 한 반발짝만 앞서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출산 인구 정책에 대해서 단연간 연구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이렇게 토론문을 준비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플로어의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발표자 장인수 박사님께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함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또 오늘 좋은 발표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뭐 저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지식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좀 느껴지고 오늘 또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조금의 의견을 좀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 또 이런 출산율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구를 어떻게 해서 그 지역 내에 유입하도록 만들겠느냐 하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그런 생산 인구들이 얼마나 그 출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적 어떤 우리 자원화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특히 저는 이제 이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요소, 일자리, 그 다음에 주택, 그리고 교육, 양육,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하나 더 보탠다면은 그 지역에서 행복감과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사회 문화 여건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에 대해서 뭐 더 언급 드리지 않아도 되고 뭐 주택 문제는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평생 주택 걱정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도록 내 집이 없어도 그 부담만 낮춰준다면은 진짜 쉽게 가정을 이루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지역으로는 많이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태고 싶은 것은 그 교육 문제인데요. 양육의 문제. 뭐 아까 발표자님이나 토론자님들께서 그런 어떤 보살핌이나 양육 환경의 문제, 인프라 문제 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교육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은 특히 이제 그 뭐 유치원 교육이나 돌봄 교육이나 초등교육 수준까지는 그래도 아까 만족도가 높고 저기 한데 중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저는 대전에서 교육활동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세종시에서 중학교까지 마치면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그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세종시에 잡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지금 현재 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등교육기관을 교육받기 위해서 세종으로 유입되고 또 그와 관련된 가족들이 세종시에 정주하면서 그 이후에 사회적 활동으로 연계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참 왜 우리 교육은 이렇지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교육은 그냥 학교 교육으로 마무리되고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학교 교육만 가지고 만족 못하고 사교육을 마늘 도른 들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부담이 아마 그걸 겁니다. 어릴 때 그 일자리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양육하고 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육 환경과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강화돼야 되고 사교육에 들이는 돈 한 3분의 1 반만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은 우리가 굳이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전에 가치관의 어떤 그 전환으로서는 내 자식만 그냥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자라는 이런 협력적 사고와 공동체적 사고와 마인드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출산율이 낮아질까? 그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요즘 그 결혼하는 연령의 세대가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왜 나이가 높아지느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여유가 생긴 것도 있겠지만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최근에 그 남녀 평균 결혼 연령이 만 31점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30점대 이후로 30세 이후로 결혼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초기 출산율을 갖다가 낮추는 결과가 되니까 결국은 많이도 못 낳게 되고 그다음에 또 낳으려는 의지도 저되니까 결혼율 자체도 높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다음에 또 가치관으로서는 내가 왜 일찍 나서 고생해 하는 어떤 자유주의적인 마인드가 확대돼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사회적 가치관과 그다음에 양육의 부담을 듬으로써 내가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가치관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심어줘야 되고, 그를 위한 어떤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변화와 사회적인 어떤 지향성이 달라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들은 국가와 더불어서 조금 더 그 세심한 그런 어떤 수요 조사와 그에 맞는 어떤 정책을 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간 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미나는 오늘 끝나지만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프로젝트는 계속 되니까 그때도 여러분께서 관련해서 많은 그 말씀 주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세미나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자이신 장인수 박사님께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그 정책 대응이 계속 없었던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 한계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사실 정말 정교한 어떤 그 환류나 이 평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반면교사라는 말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심층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이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간에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그런 고찰하고 또 조명하고, 예, 그러니까 성과지표는 계속 올라가는데 합계 출산율은 내려간다면은 이게 넌센스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과연 균열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보는 그런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예, 정말 좋은 연구진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해내리라 믿습니다. 예, 화이팅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약속된 그 시간이 다다른 관계로 이제 세미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다음 정책 세미나는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3월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